다음날, 최노인은 박노인에 따라 한 상가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로 사람 좋은 미소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인물이었다. 사무실은 커튼이 쳐져 있어 밖에서는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내부에는 발을 딛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서류더미가 쌓여 있었다. 최노인은 남자의 프레젠테이션을 기다리며 서류더미를 아무거나 집어 읽어보았지만 쉽고 어렵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기에 알아보는 건 불가능했다. 서류 읽기를 포기하고 시간을 죽이고 있자 남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한국의 엘사는 식인의 구원이 발견된 뒤 가장 먼저 시한부용 도축장을 건설한 회사이다. 빠른 속도와 판단력으로 정부에게 도축장 건설 독점권을 얻어냈으며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남자는 이 부분에 의문을 품었다. 인간은 닭이나 돼지, 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물이다. 기본적으로 이족보행이며 닭보다는 몇십 배는 무겁고 소보다는 몇 배나 가벼우니 기존의 도축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만 했다. 특히 죽은 뒤에도 존엄성이 남기를 바라는 인간이라면 더더욱. 실제로 엘사의 도축장의 인간들은 모두 속옷을 입고 있었고 목을 째고 피를 뽑아낸 중에도 그 옷에는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다. 이는 하루 이틀의 노하우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엘사의 광고 모델도 문제였다. 식인의 구원을 가장 먼저 주장한 논문의 1저자이자 노벨 생리의학상과 레스커상을 동시에 받은 프랑스의 나자 로크. 나자는 이 발견으로 엘사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기업에게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고 그 액수는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때문에 남자는 나자가 엘사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기업과 결탁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사람들에게 식인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었을지 알아보고 있었다. 남자는 이제 남은 동료들이 하나도 없었다. 남자의 동료 맷이 엘사에 방문했다가 그대로 실종되었다. 남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도 엘사와 같은 카르텔인지 아니면 죽음 자체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기 때문인지 남자의 신고를 듣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남자와 함께하던 동료들은 식인의 구원이 거짓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사후 세계를 모르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엘사나 나자의 카르텔들은 식인의 구원을 믿고 있었고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이기는 건 어려운 일이다. 남자의 동료들은 죽기도 죽이기도 망설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를 두려워해 모두 도망쳤다. 남자는 두려움을 이겨낼 정도의 용기는 있었지만 도망치는 동료들을 붙잡을 정도의 능력은 없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남자는 박노인이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는 모습에서 한 가지 희망을 보았다. 노인들은 젊은이와 다르다. 젊은이들은 시간만큼의 기회가 남아있으니 훗날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밝혀주면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적은 노인들은 당장 내일 죽어 가족들에게 먹힐지도 모르니 더 절박한 처지다. 그러니 뜻이 맞는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과 후대의 삶을 위해 남자를 도와줄지도 모른다. 남자는 최노인과 박노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박노인은 곧바로 남자의 손을 붙잡았지만 최노인은 그럴 수 없었다. 남자의 말대로 식인의 구원이 카르텔의 사기라면 그건 고작 한국 규모의 수준이 아닐 거다. 그러니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이 세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으면 죽었지 결코 세상이 바뀌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딸과 손자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남자는 아쉬워하면서도 최노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고 누구에게도 이를 알리지 말아달라 강조하며 그를 보내주었다. 밖으로 나온 최노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근처 벤치에 앉았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이쪽을 바라보다 사라졌다. 동아리만도 못한 규모의 팀을 두려워해 뒤를 밟을 이유는 없으니 아마 그냥 지나치던 사람이었겠지만 방금 전에 이야기를 듣고 나니 공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최노인은 평생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다. 그런 최노인의 마음이 바뀐 것은 보름 뒤의 일이었다. 조노인의 남편이 죽었다. 화장실에서 씻다 미끄러지는 흔한 사고였지만 하필 그때 조노인은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고 조노인의 남편은 머리가 깨진 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시체가 되어버렸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죽음에 패닉이 온 조노인은 최노인과 박노인을 불렀다. 조노인은 아직 남편을 먹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를 묻어줄 수 있게 도와달라 간청했지만 최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제 사람을 먹지 않는 것은 살인보다 더한 죄다. 사람을 죽여도 그 몸을 먹으면 영혼은 행복 추구권을 이어갈 수 있지만 시체를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에 갈 테니까.
그리고 최노인과 박노인은 법망을 피해 조노인의 남편을 묻을 능력이 없었다. 조노인은 두 친구들이 난색을 표하자 혼자서 해결하겠다며 이들을 쫓아냈고, 최노인은 며칠 뒤 뉴스를 통해 조노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악랄한 여자가 남편이 죽은 뒤에도 먹지 않고 집에 방치하고 있었고, 시체 썩는 냄새를 맡은 용기 있는 시민의 제보로 그녀를 검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얼굴에 모자이크가 걸린 조노인은 사람이 내는 거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괴성을 지르며 썩은 남편의 시체를 끌어안고 있다가 끌려갔다. 재판장에선 조노인은 비록 자신의 죄를 뉘우치진 않았지만 악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감안해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늙은 꼰대 판사가 의도 같은 가짜는 이유로 사람을 지옥에 보낸 범죄자의 형량을 깎는 것에 분개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이에 15년이면 인생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응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들은 한 가지는 동의하고 있었다. 조노인은 남편을 지옥에 보낸 살인자이며 역겨운 감성파리로 죗값을 달려 발버둥치는 비열한 인간이다. 최노인은 어느 쪽이든 그들의 이야기를 견딜 수 없었다. 조노인은 그저 남편이 해체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게 이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망상이었다. 최노인은 다시 남자를 찾아갔다. 최노인 한 명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의 벌집을 건드려 허망하게 죽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그 마지막 목숨만큼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던지고 싶었다.